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돌연 핵 무장론이 나왔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요.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 형태죠. 질문 받고 답하고. 근데 외신 기자라 보니까 아무래도 한반도 상황, 그리고 북한 상황 관련된 질문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종인, 북한 핵 포기 안 하면 우리도 핵무장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비핵화 이끌 역량이 없다. 뭐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협상 주도하고 한국은 미국의 협조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핵포기 이거 가능성 만약에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도 무장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좀 내놨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어떤 대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살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를 할 거냐. 여기에는 굳건한 한미 동맹하에서 미국이 종전처럼 여기에 핵무기를 한국에 주둔시키는 그런 방법하고 그것을 불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뭐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면은 우리도 이 핵무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정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핵무장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매한 것이 과연 어느 시점, 어느 단계를 북한이 포기하지 않는 단계를 볼 거 이것도 참 해석의 여지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핵무장론이 나왔습니다. 우선 김구라 교수님, 찬반 의견을 제가 질문 드리면 어떤 의견이십니까? 양면입니다. 이거. 양면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각의 어떤 핵무장론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 내부에서도 북한이 계속 핵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도 가질 수 있다. 즉 북한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 핵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궁극적으로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아, 미국에 대한 어떤 그렇죠. 신호도 줄 수 그 있다. 신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중국에 대한 신호도 아닐까요? 그것도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예. 문 정부는 또 역량이 없다면서 예. 또 북한이 핵 가지면 우리가 핵무장을 그럼 결과적으로는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뭔가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 그렇죠. 미국이나 지원해야 될 정도 위치인데 그럼 이거는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니냐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정부를 도와줘서 북한의 핵 문제를 사실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거기를 그런 역량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단언적인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이 상황에서 핵무장론이라는 것이 너무 시기상조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우린 더 열심히 노력하고 협상을 하고 미국의 어떤 협상 과정을 더 예.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핵무장론을 너무 앞세우면은 사실 우리의 이미지도 좋지 않은 것이고 그것 자체가 사실 책임 있는 어떤 이 분의 이 언사라고 하기에는 이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기 때문에 또 해외 언론 통해서 이 내용이 많이 알려질 거예요. 최영하고 고문께서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핵무장론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절대로 핵무장하면 안 되죠.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를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예. 우리 안 한다는 원칙을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요번에 이제 바이든 내각들 인선들 계속하는 걸 보면요. 예. 국무장관에 이제 블링컨 들어갔고요. 여기 한번 보좌관에 이제 설리번이 들어갔는데 두 사람 다 한국 그러니까 한반도 내 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아주 강경하다. 강경하죠. 그분들은 뭐 지금 뭐 지난 10년, 15년 전에 얘기까지 들어보면 예. 실제로 우리 한반도에는 핵이 없어야 된다는 거는 뭐 아주 명확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제 뭐 간담회에서 나오신 얘기지만 핵무장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희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김구라 교수 잠깐 말씀하신 이게 어떤 설득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는가 핵무장론 네. 자체를 주장하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이 북한을 바라보게 되는 입장과 이 변화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나면 과거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끌었던 것처럼 대북 협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지적 상황 속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핵을 무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을 때만이 예. 사실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시각으로 과거처럼 북한의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퍼주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시선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의 정상적인 방법들을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왔던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미국에서 일단 반응이 있을 거고요. 중국 긴장할 수도 있고요. 일본 역시 뭔가 굉장히 고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외교적으로. 그런데 어제 이제 질문 답변 과정에 핵무장론 얘기가 좀 언급이 됐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당의 대선 주자 경쟁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친문 홍영표 의원, 그렇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분이죠. 그래서 말에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이재명 대선 구도 이거 유지되는 거 예측 불가다. 그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하면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얘기가 주목을 받았거든요. 제3 후보 추대 가능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낙연, 이재명 이외에 뭐 정세균, 임종석, 이광재 후보군 언급. 그리고 대선까지 아직 시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대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의 어떤 대선 구도가 그대로 유지돼서 거기서 결정 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수가 있고요. 자, 현재는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나 또 뭐 상황이 변하고 온다면 제2, 제3, 뭐 제3, 제4의 후보들이 등장해서 또 뭐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거 좀 해석을 해볼 여지가 크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제3, 제4 후보 이거 여지 있다. 그리고 대선까지 아직 시간 많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양강 경쟁을 하고 있는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주자에 대해서 친문 쪽에서는 친문 의원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인데요. 일단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표현을 뭐 다르게 한다면 아쉽다라는 거죠. 아쉽다. 네. 뭐 같은 뜻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린다면, 예. 그러니까 친문의 입장은 친문과 친노에 관련된 그 대표성,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 주자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의 경우는 같은 경우는 교점을 좀 찾기가 조금 어렵다. 정통 라인을 쫙 이렇게 보고 보면 거기는 아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물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권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밀어줄 뭐 그런 의사는 있지만 그래도 내 품에서 나온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는 생각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어제 이제 질문 과정에서 이런 이름들이 언급이 됐거든요. 여기 보면 세 분 구체적으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이광재 의원. 여기는 정통성에 가깝습니까? 이 세 그러니까 분은? 이분들의 특징이 친노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교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친노, 친문 교점이 있다. 네, 그리고 명백하게 인간관계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뭐 이낙연 대표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렇게 저분들하고는 좀 다른 결의 그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친문이 마음을 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러면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가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친문 의원들 다수의 생각이라고 보세요? 그렇게는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마 비슷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까 더 묘한데요, 상황이 지금. 요거 다른 분들도 짧게 시간 좀 드릴게요. 최영호 고문님.
친문 핵심이란 그 단어에 일단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예. 대통령의 임기 중에 차기 후보가 양강구도로 갔을 때부터 레임덕입니다. 항상. 저도 청와대에 있어 보면 뒤에 후보들이 뭐 2명 내지 3명으로 줄어들면요. 힘의 추가 글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제 홍영표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대선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아직 레임덕으로 갈 시기는 멀었다. 그거를 어저께 좀 쉴드를 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보여지고 다자구도가 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 좋고 아직도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여기 예. 못한 일들이 많으니까 아직은 국정 동력 운영의 동력을 지닌 채 가겠다. 이 얘기를 애둘러서 한 게 제3후보 추대 가능성 이런 것들인데요. 과거 정권들을 보면 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학 교수님, 제3, 제4 후보 아직 시간 많다. 이거 딱 다른 분들 해석을 해주셨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는 사실 이 두 분에 대한 완전한 만족이 안 된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 하나고 예. 또 이대로 양강구도로 가면 인물론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3의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 뭔가 정당의 어떤 경선이 뭔가 활발해지고 예. 정당에 뭔가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정당 중심의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뭐 그런 관점에서 홍영표 의원이 어제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얘기 듣고 아마 이낙연, 이재명 두 주자들 곰곰이 아마 고민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효영 교수. 네. 김효영 교수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네네. 내심으로 생각하시기 좀 부럽습니까? 아닙니까? 부럽다기보다는 예. 굉장히 선거 전략을 잘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짜고 있다 뭔가를.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 지금 없거든요. 예. 이렇게 누군가가 바깥에서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선거판에 달궈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이재명 양강구도로 굳어지게 되는 순간 예. 선거에서 우리가 2017년 선거를 기억해 보면 그 전에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문, 안, 박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예.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만약에 이 세 사람만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더라면 어땠을까 경선을. 생각만큼 흥행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누군가와 지역적으로 강원도에 속해 있는 이광재 지사 같은 사람이 끌어들인다거나 예. 여기에 정세균 총리처럼 뭔가 또 다른 카드로서 흥행에 불을 지필 때 여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카드여서 이런 얘기들을 차곡차곡 실행해 나가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훨씬 더 전략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흥행 가능성 이런 걸 좀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끈 발언이었습니다.